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업체에 가장 불리한 안으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중은행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신규 투자가 재개됩니다. 단 실명 확인이 되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기업의 법인과 임원뿐 아니라 실무자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경 조치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오늘 2022년까지 연 4,200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인 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원장 양한나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택된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시한 여러 개 안 중 국내 업체에 가장 불리한 안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곧바로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 등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조율 관세 할당 기준을 연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 해에는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2년 차에는 120만 대 물량에 대해 18%, 120만 대 초과 물량은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 장벽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 정부는 WTO 제소로 맞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근본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업계 애로 해소의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의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호 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호 정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 중인 무관세나 관세 인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가전업체들도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미국발 세탁기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영입니다. 30일부터 시중은행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신규 투자가 재개됩니다. 단 실명 확인이 되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30일부터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 계좌에서 암호화폐 실명 확인을 통해 신규 투자가 재개됩니다. 각 은행은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으로 30일 동시에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의 것이어야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래자와 거래소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일 경우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명 확인이 되면 기존에 차단된 암호화폐 신규 투자가 허용됩니다. 실명 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자를 상대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객 확인 제도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걸러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거나 앞으로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당국은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 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개인 고발이 엄격해집니다.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하면 법인과 임원뿐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참여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행정 예고한 뒤 전원 회의를 거쳐 시행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이 실무진까지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재벌 총수나 임원이 아닌 말단 실무자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책임자 격인 대표자 임원까지만 고발하는 데 머물고 실무자는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보통 임원 또는 대표자를 고발하는 그렇게 하고 실무자에 대해서는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책을 뒀었는데 고발 기준이 명확화되고 구체화되고 특히 실무자 개인에 대한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지관 행위 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고발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개인 고발 점수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세부 항목들을 점수로 매겨서 평가하게 됩니다. 위법성 인식 정도나 위법 행위 적극성 등 총 4개 항목을 평가해 2.2점이 넘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법인 고발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불법 행위 칼날을 실무진에게도 겨냥한 공정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고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김상조 위원장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연 4,200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인 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가에 서 있을 경우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교통규칙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지 않고 서 있더라도 차량은 무조건 횡단보도에 일시정지했다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줄여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직진 적신호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심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출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운전자에 대한 책임은 더 강화됩니다. 우선 연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는 상습 법규 위반자로 지정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 10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약 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고 위험이 법규 1회 위반자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19년부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이지만 이를 0.03%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2020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차량 시동 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선 장착이 의무화된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스마트 도로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 주행 중 차량 간, 도로 차량 간 교통 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경부선, 영동선 등 수도권 인근 고속도로 등에서 오는 2020년까지 시범 사업을 한 뒤 2022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은행들은 대출 채권 관리 모범 규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채무자의 재산 조사 결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수를 포기하고 불필요한 빚 도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획을 밝힌 은행권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사 방법도 없는데 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빚탕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이상한 모범 규준은 왜 내놓은 걸까요? 정홍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취약 연체차주를 돕기 위해 상환 불가능한 채권은 회수를 포기하는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무조건 빚 독촉을 계속하던 관행을 근절하기로 한 겁니다. 모범 규준을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채무자가 빚 갚을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 은행권은 빚탕감 기준을 마련하며 당국에 재산 조사와 관련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개별 은행에서 재산 확인이 어려우니 소멸시효가 임박한 계좌들을 금감원이 취합해 국세청이나 국토부 정보조회를 일괄 진행한 다음 상환 가능성 여부를 은행권에 회신해달라는 겁니다. 당국은 규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일단 호응하고 보자는 식으로 실천할 수도 없는 모범 규준만 내놓은 셈입니다. 당국은 민간 금융사들의 빚탕감 정책 참여를 주문하며 처음에는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유념하겠다더니 점차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만 치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첫 번째로 유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연체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는 지원 방안 발표 때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빚탕감 정책에서 취약계층 지원 명분과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균형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계속되는 국제 유가 상승에 미소를 짓는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석유화학 업계인데요.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화학 제품이 가격이 오르는 데다 중국의 환경 규제로 공급이 줄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도 잇따라 석유화학 종목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등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최근 오늘 종가 기준 42만 3천 원인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LG화학 주가가 55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하이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키움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은 모두 현재 10만 5,500원 수준인 금호석유 주가가 13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른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에 대해서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석유화학 기업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것은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의 환경 규제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올라 석유화학 기업의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실제로 납사, 프로필렌, 벤젠 등 석유화학 업종의 원재료 가격은 지난주 기준으로 한 주 만에 평균 2%가량 뛰었습니다. 중국의 환경 규제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 상승, 수출 증가 등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밝은 전망의 근거가 됩니다. 중국 정부는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폐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부분의 생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호재가 됩니다. 경제가 개선되고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되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석유화학 부분 수출은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겠다고 해서인데요. 업계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둘을 분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건지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우선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부터 들어보죠. 네. 우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거래 당사자가 1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기존에는 10명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보관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중앙 서버만 해킹을 하게 되면 모든 개인정보를 조작할 수 있게 되겠죠.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A와 B가 거래를 하면 이 거래 기록이 하나의 블록이 돼서 10명의 장부에 모두 적히게 됩니다. 또 B와 H가 거래를 하더라도 또 이 거래 기록이 하나의 블록이 돼서 10명의 장부에 모두 적히게 되는 거죠. 이들 간에 벌어진 모든 거래가 10명의 장부에 모두 적히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A와 B 간의 거래를 A와 H 간의 거래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모든 장부를 조작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을 알아봤으면 채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블록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풀어야지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채굴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채굴이라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채굴은 큰 노력과 시간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채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유인이 필요하고 그 유인을 주는 것이 가상화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쪽에서는 코인이라는 대가를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는 다시 가상화폐 체계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반대쪽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반대쪽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개발된 지 30년이나 됐고 가상화폐는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만든 하나의 발명품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둘은 분리할 수가 있고 또 현재 가상화폐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들도 실제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가상화폐 체계를 안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외에 다른 보상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보상이 없어도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인센티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굳이 그걸 꼭 가상화폐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대개 P2P 모델을 보면 다 자발적 참여거든요. 소리바다라든지 앱스토라든지 이런 어떤 파일 공유 시스템 보면 거기다 누가 돈을 줘서 그걸 참여하냐 이거죠. 다 자발적으로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상화폐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건가요? 네. 블록체인에는 공개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이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가 없는 블록체인은 폐쇄형 블록체인입니다. 이 불특정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몇 명의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이 폐쇄형 블록체인인데요. 이런 기술이 실제 삼성 SDS나 해운회사 머스크 등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쪽에서는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폐쇄형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 갖는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운영 주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 주체의 의도나 사고에 의해 블록체인 전체가 장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한데요. 그렇다면 이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이들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네. 양쪽 모두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되어 있다라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준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규제의 강도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배가 뛰었다고 하는데 10배가 뛴 만큼 비트코인 기술 발전되게 뭐가 있냐 이거죠. 기술 발전시키려면 블록체인 연관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게 정부가 우선이고 거래는 거래대로 분리를 해서 지나치게 열기가 높으면 눌러 앉혀야 될 거고 정부에서는 가상화폐가
그 온라인상에서 통용이 돼도 내버려 둬야 되고 화폐 단위의 실물 가격이 커져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때 뭐 제동을 걸고 이러는 건 가능한데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으니까 때려잡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전문가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연관성, 이 가상화폐의 투기 정도와 심각성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규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나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관계에 대한 의견들 이보경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그간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자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시민단체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작년 10월 국회에서 검색 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공정위 현장 조사는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뤄진다는 점에서 곧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기업 협력사들과 만나 하위 협력사로까지 대기업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 장관과 홍 수석은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 주풍테크에서 2, 3차 협력사 6곳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2, 3차 협력사의 현장 애로를 듣고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 장관은 향후 대기업이 2, 3차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정부 재원을 활용해 연구개발,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한 성과 배분을 위한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상생결제 확산 등을 통해 2, 3차 협력사에도 돈이 돌고 혁신성장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최저임금 지원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액보험 10년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 회사는 프루덴셜 생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변액보험 상품의 10년 누적 수익률은 프루덴셜이 52.66%로 21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매트라이프와 교보생명, 하나생명 순이었고 업계 평균은 39.35%였습니다. 변액보험 유지 기간별로 5년 누적 수익률은 미래에셋생명이, 3년 누적 수익률은 KDB생명이 가장 좋았습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펀드 운용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입니다. 펀드 운용 실적이 좋으면 고객이 받는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늘지만 투자 실적이 좋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수석에는 징역 2년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공장식 사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알을 낳는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 면적이 상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올해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확대 적용하고 신규 산란계 농장은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중앙에는 24% 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저축은행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담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꺼려지면 사후에 근로소득 경정 청구를 통해 따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 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맹추위 속 해기 차이로 인해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충청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그칠 텐데요. 그때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20cm, 이 밖에 서해안은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또 이 밖에 충청과 호남 내륙,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18도, 철원은 무려 영하 21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더 낮겠고요. 이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살펴보면 대체로 예년 이맘때 아침 최저기온보다도 오히려 더 낮겠고요. 또 동해안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을 더욱 떨어뜨리겠습니다. 내일은 방한용품 적극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충청 지역은 눈이 오다 그치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4도 이상 더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하늘 맑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추위 속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